10분간 휴식 잘 하셨습니까? 예, 예, 창밖에는 이 봄비가 내리는데, 음,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가지고, 빨리 캠퍼스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봄 기운을 제대로 느낄 텐데, 꽤나 바이러스가 빨리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의 목적 했는데, 여기 뭐 빠진 것들이 꽤 많아요. 또 저희 개인 사무소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 이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캠코 이제 공매 물건을 저희가 이제 또 감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세, 지방세 이제 체납의 경우에 감정하는 이제 공매 평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공매 평가도 뭐 한 달에 한 5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매 줄은 것을 거기에 좀 보완하는 기능을 하죠. 국세 체납의 경우에 공매 평가는 경매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실제 그 법적인 효과도 이제 같은 거고요. 다만 이제 캠코에서 하는 거는 이제 온비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매가 되죠. 훨씬 행정청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이제 인터넷 베이스에서 훨씬 이제 공매를 진행하는 그런 효율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유재산 이제 매각 평가도 맨 캠코에서 의뢰해서 하나 하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각종 뭐 개발 부담금 평가라든지 법인의 경우에는 뭐 꽤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개인 사무소의 경우에는 이제 경매, 소송, 그다음 최근에 공매, 국공유재산 매각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 그 상속세, 증여세 목적 평가 그게 이제 한 달에 뭐 한 건씩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간혹 이제 조그만한 것들 이제 시군구청에서 이제 보상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는 주민추천 케이스에 이제 보상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감정평가의 기능. 감정평가의 기능은 감정평가는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차피 이제 경제활동, 부동산 거래, 그것이 이제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거래와 관련돼서 가격을 매기는, 가치 판단해서 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을 매기는 기능을 하니까 이 기능은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가격을 통해서 각각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가격을 베이스로 해서 사람들이 경제적 판단을 하는 거니까 가격 정보가 제대로 이제 제시돼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 가격을 제대로 이제 제시를 못하거나 가격 정보가 왜곡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가격을 이제 제대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사거나 팔거나 개발하거나 거래하거나 뭐 융자를 내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격기구를 통해서 우리의 가격기구가 갖는 기능이 뭡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양질의 재화들을 서로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감정평가도 결국 그런 면에서 부동산 관련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역할일 거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재산권이 부동산 가장 가계의 그뭐한 80% 정도의 그 자산 목록에 해당하는 재산권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고 융자를 얻고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가격 형성 기능을 통해서 재산권이 보장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상의 경우에는 이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2개 기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추천 경우에는 3개 기관에서 평가하는 그런 엄밀한 이제 평가 과정을 겪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데,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이, 정부의 개입이 크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역할이 큰데, 이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가격 정보니까, 가격이 제대로 가격 정보가 제대로 제시되어야지 과세의 형평성, 부담금 부과라든지 여타, 요새는 각종 복지 정책을 하는데도 재산 상태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재산 상태를 파악하려면 이제 공적인 가격 체계가 이제 확립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세나 부담금이나 또는 뭐 복지 여러 이제 정책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공시가격 체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평가는 부동산 정책의 강력한 수단이고요. 공시가격은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부동산 이제 정책의 이제 중요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이고, 과세의 기준이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의 기준이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에 기여한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국가의 기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 기능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러면 평가 업무는 어떤 거로 나눠지느냐? 아까 평가 목적별로 이런 쭉 평가 업무가 나눠지지만은, 좀 더 이제 평가 관련된 업무 분류로 볼 때는 그냥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가격으로 제시하는 가치평가 업무, 그걸 이제 여기 가치 추계 업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이제 평가 업무죠.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제시하는 거, 그게 이제 가치 추계 업무가 이게 전통적인 업무인데, 오늘날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가치 추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에 기초한 그런 대량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공시가격 평가에서는 적용될 수 있죠.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정부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시장의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종래했던 담보평가하던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나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대량평가 방법에 의해 가지고 가치추계 업무를 평가사한테 의뢰하지 않고 자체 금융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추계 업무는 이제 좀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토지 특수성 때문에 토지와 결합된, 토지 지역성 개별성과 결합된 평가 업무는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 새롭게 이제 보다 이제 부동산 시장과 투자 개발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들, 전문가의 의견들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업무가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 타당성 분석 같은 그런 컨설팅과 관련 컨설팅 보고서,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 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 그죠?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가 새롭게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컨설팅 업무라고 포괄해서 지칭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점점 그런 영역으로 이제 강화돼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의 이제 전문성이 훨씬 이제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 제도가 자체가 상당히 좀 전통적인 가치평가 업무를 염두에 두고 상당히 과목들이 이렇게 딱고 실무에 필요한 것만 아주 협의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감정평가 1차는 보면은 이제 경제학, 뭐 회계학, 민법, 부동산학, 그다음 부동산 이제 관계법규, 그다음에 뭐 영어 뭐 토익 700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2차는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관련 이제 법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감정평가 관련 이론, 실무, 법규가 전통적인 가치추계 업무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서 컨설팅 업무의 좀 질적 수준을 다른 좀 유관 전문 저기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확실히 좀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감정평가 제가 이제 논문도 하나 쓴 게 있는데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그 폭과 깊이를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감정평가 이론 실무만 할 게 아니라 부동산학 전반에 대한 이제 2차 논술식의 이제 시험이 필요할 거고요. 물론 감정평가 이론에서 그런 것들 많이 커버하긴 합니다. 시험 범위를 확장시켜서. 그렇지만 제목을 감정평가 이론 해놓고 부동산학 전반에 대해서 다 묻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경제, 정책, 투자 분석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깊이 있는 분석을 요하는 그런 2차 시험 과목이 정립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제 1차 과목에서 치지만 1차는 객관식 OX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 역량 강화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2차 논술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 건축법, 뭐 주택법, 재개발, 뭐 정비법, 도정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 단순히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뭐 토지보상법, 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너무 제한하는 거는 부동산은 전체 전반적인 컨설팅 역량을 키우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개발 행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컨설팅에는 그래서 이제 뭐 건축이라든지 토목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 지식을 묻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제 컨설팅 업무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게 선진국의 이제 추세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기존 평가에 대해서 다시 다투어질 때 그 평가를 검토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상에서 협의 보상 말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평가,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평가, 행정소송에서 이제 평가는 앞에 평가에 대해서 평가 검토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이제 좀 시정하고 적정성을 제고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평가 검토 업무의 일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 감정평가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평가 주체에 따라서 그냥 감정평가 제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평가 주체에 따라서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로 나눠집니다. 공적 평가는 정부 기관이 평가하는 겁니다. 과거에 뭐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주로 평가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평가 업무에서는 다 손을 떼고 그 주택 공시가격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가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통계 업무 이런 거. 요새는 좀 뭐 또 아파트 분양 그런 것도 이제 그쪽에서 하대요. 하여튼 평가 업무에서는 손을 뗐는데 독일 같으면 이제 뭐 부동산 평가하는 기관이 국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공적으로 평가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공인 자격사, 그죠? 감정평가사는 공인 자격사에게 평가 업무를 맡기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공인 평가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인 평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평가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필수적인 평가, 임의적인 평가로 나눠집니다.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 보상 평가가 그런 거죠. 보상 평가는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또 공정성, 중립성, 어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2개 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협의 경우에는 주민추천까지 3개 기관에서 하는, 그게 이제 필수적인 평가입니다. 주민추천 부분은 뭐 주민이 선택하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거고요. 다음 임의적인 평가는, 사적인 평가들은 되게 임의적인 평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세 평가를 하더라도 가만히 평가 안 하면은 공시가격으로 그 취득가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은행에 담보대출할 때 평가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이 이런 거는 답이 다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이전엔 다 평가를 했다, 지금 이제 평가를 안 하죠. 예. 그리고 뭐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안 해도 됩니다. 자기들 뭐 담보가 산정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스스로 하면 되죠. 일부 이제 소규모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뭔가 편차가 많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담당자들이 자기 책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 담당자들이 대출 받으려는 사람하고 유착해가지고 뭔가 과다 대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제3자의 크로스 체킹 기능이 필요로 해서 이제 평가사한테 의뢰하는 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뭐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일반 거래 시가창고용은 말 그대로 뭐 다 안 하는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제 뭐 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오히려 감정평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대출평가, 담보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선례를 높게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런 게 임의평가입니다. 그 다음 평가 주체 수에 따라서 단독평가가 있고 합의제 평가가 있다. 평가는 지금 단독평가가 거의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제 평가, 복수평가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보상평가 같은 경우에 2개 기관에 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 보상의 경우에는 주민추천까지 들어가면 이제 3개 기관에 복수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합의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단독평가인데 그게 한 명이 하느냐, 여러 기관에 사서 그 산술평균을 하느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제는 평가사들이 여럿이 해야 그게 합의제겠죠. 그렇지만 이제 복수평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평가 담당자들끼리 2개 기관,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안 하게 되면은 10% 차이가 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두 평가가 다 이제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사들의 신뢰도 현저히 떨어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지만은 뭐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은 좌우지간 10%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 상호 이제 맞추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 평가를 하는 게 이제 보상 평가가 이제 복수가 되고요. 국공유 재산 매각 평가에서도 공시가격이 이제 3천만 원 이상 되면 복수 평가를 합니다. 국유재산을 싸게 그냥 헐값에 넘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조세평가, 상속세, 증여세평가, 증여세 이제 그 취득가 인정을 받기 위한 이제 평가는 이제 공시가격이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복수평가를 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세금 부분을 크게 이제 다운시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런 경우에는 좀 크로스 체킹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이제 뭐 복수평가를 하는 케이스들이 어떤 공적인 그런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주로 복수평가를 많이 합니다. 뭐 담보평가나 경매평가나 소송평가는 전부 단수평가입니다.
공시지가 평가는 2개 기관에 해서 산술 평균을 하죠. 그렇지만 그게 그런 경우에 되게 이제 업무를 분장해서 뭐 이쪽 편하고 나 이쪽하고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맞추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도 줄이고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부담도 좀 낮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현황 평가, 조건부 평가, 소급 평가. 평가의 전제. 우리나라 이제 맨 밑에 보면 우리나라 감정평가 기준상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그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5조에 보면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하고 6조에 가면 현황 기준으로 평가하고 7조에 가면은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는 기본적으로 현황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그걸 상정을 해서 상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이거죠. 현황 평가. 그렇지만은 예외가 있는 거죠.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조건을 달아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발행위 허가, 뭐 건축 허가, 뭐 농지 전용 허가, 뭐 각종 인허가가 이제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허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현황 기준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조건부 평가는 우리 평가사들이 상당히 아주 조심하죠. 잘 안 하려고 하죠. 현황 평가가 이제 가장 원칙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건 달아놨는데 조건에 대한 거 주지시키지는 않고 그냥 이런 가격이 나왔다 하면서 평가 가치나 시장 가치를 왜곡시키려는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이제 조건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이러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급 평가가 있어요. 소급 평가는 이제 기준 시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 계속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거니까 기준 시점에서의 어떤 가격을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전의 가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감정 그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소급 평가도 꽤 있습니다. 소송 감정에서 이게 흔하죠. 소송 감정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보상 평가에서도 이의 재결 평가는 가격 시점이 수용 재결할 때의 그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 재결 당시를 기준 시점으로 그대로 합니다. 행정소송에 가서도 그 시점은 바뀌지 않고요. 협의 때 협의 보상 평가하고 수용 재결 평가하고는 가격 시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평가 금액을 많이 받으려면은 뭐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면은 수용 재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이렇게 감정하는 게 유리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의 재결 감정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시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좌우적 뭐 그런 건 일종의 소급 감정이죠. 소급 감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옛날에 이제 대지고 무슨 건물이 있고 해가지고 보상평가를 했는데 이 재결하거나 행정소송할 때는 건물이 다 철거되고 없는 그래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감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감정하기 곤란하죠. 그렇지만 이전에 이제 협의 보상하고 재결 당시에 감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적정성을 검토하는 형태로 되고요. 사실 이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 감정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물이 철거되고 나면 건물 감정 따로 하지 않습니다. 종전가를 따른다 이렇게 가죠. 왜냐면 없는 거 보고 본 사람이 감정한 게 있는데 안 본 사람이 본 사람 감정가를 뒤집는다? 그건 상식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고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더 진행돼 가지고 행정소송을 다투는 경우는 건물 감정가는 올릴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 일종의 뭡니까?
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감정 목적물을 평가를 위해서 이제 목적물의 이제 보존 절차를 별도로 이제 변호사 통해서 진행시켜 가지고 철거를 막고 그렇게 감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건물값 이제 행정소송에서 높이려면은 그렇게 보존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평가 목적에 따라서 공적 평가, 사적 평가로 나눠진다. 이게 이제 제일 가장 큰 분류법입니다. 공적 평가, 사적. 공적 평가는 이제 뭐 공시지가 평가, 보상 평가 이런 게 이제 공적 평가죠. 예. 사적 평가는 일반 거래, 시가창고용, 담보 평가 이런 게 그래서 대형법인에서는 공적평가팀하고 사적평가팀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상팀하고 담보팀으로 대표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감정평가 기준상으로는 분류를 하면 원칙은 현황평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5조의 시장가치 기준 평가, 6조의 현황기준 평가, 그 다음에 7조의 개별 물건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이제 그 밑에 이제 단서로 있죠. 아까 말했듯이 조건이 합리적이고 뭐 합법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봐질 때 그 조건을 달아서 현황 평가와 다르게 조건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물건별로 평가를 하는 게, 그러니까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 필지를 마치 한 필지인 것 같이 묶어서 일괄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의 이제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에 접한 땅은 가치가 높고 도로에 안 접한 뒷 땅은 이제 맹지가 돼서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두 개를 토지 소유주가 같다면은 그걸 한 필지 같이 도로에 접한 것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괄 평가를 하게 되면 뒤 땅의 가치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평가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일괄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쟁점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일괄 평가를 하려면은 그 1단으로 이용 중이어야 되거든요. 1단으로 이용 중이라는 것이 가장 명백한 증거는 두 필지를 하나의 대주로 해서 그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두 필지를 하나의 그거로 해가 대주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뭐 착공을 한 단계 이런 것도 뭐 하나로 봐지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두 개가 따로 돼 있기는 한데 사실상은 하나의 마당같이 이렇게 뭐 주차장 부지같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기준에는 보면은 그 1단으로 거래될 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일괄해서 거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땅도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판단 여지가 있죠. 판단 여지가. 평가사도 명백하게 이제 두 개가 한 필지 같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들을 건축물이나 건축 인허가나 이런 것들에서 확립되어 있으면 그렇게 명백한데,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뒷땅 맹지로 두고 앞에 땅만 팔겠냐, 그러니까 1단으로 거래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일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서 확실히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시장의 거래 행태로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보상 평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상에 이제 필지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일괄 평가는 안 됩니다. 필지별로 다 평가를 합니다. 필지별로 평가는 하는데 뒷 땅이 맹지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시장하고 괴리가 되니까 실제로는 도로에 이제 접한 거와 유사하게 거래가 될 거다라고 이제 감안해서 평가를 하죠. 근데 묶고서 일단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보상에서 보상 많이 받으려면 보상 사업 인정하기 전에 두 필지를 하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리하 이제 도로에 접한 땅으로 다 이제 인정되는 건데, 사업 인정이 나고 난 그 뒤에 이게 뭐 하필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감안은 된다. 감안은 하는데 앞에 땅에 건물이 올라 있고 뒤에 땅에 그냥 나대지고 이러면은 그거는 일관해서 일단지로 이용할 지금 현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뒤에 땅은 거의 맹지에 가깝게 취급되는데, 나대지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도로에 접한 것에 유사하게 보지만은 그러나 한 필지 같이 그렇게 가격을 같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럼 이제 구분 평가는, 일괄 평가는 여러 필지를 한 필지 같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또 뭐 집합 건물에 있어서 대지권하고 그 건물 전유 부분하고 일괄 평가를 하죠. 일체로 거래되니까. 그런데 이제 구분 평가는 한 필지인데 그 용도를 달리하는 부분을 각각 가격을 달리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용도지역 그 한 필지가 중간에 일반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 경계선이 지나가면은 주거지역 부분하고 자연녹지 부분하고 따로 평가를 하는, 구분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평가라는 게 있는데, 부분 평가는 한 필지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거예요. 보상평가에서 이제 도로에 편입되면서 한 필지를 잘려 들어가면은 한 필지 일부만 평가하는데, 이 일부 평가는 전체 필지에 대한 평가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일부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평가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부분 평가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3강은 그 유튜브에 링크를 걸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경매 사이트에 대한 경매론 다른 수업한 거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도록 하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